당시 임금이 갑자기 위수령을 내렸으므로 갑옷 입은 군사들이 분주히 도로를 내달리고 도성 전체가 술렁이며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지난 시간에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과 은신군을 홍봉안이 보살펴줬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 홍봉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홍봉안이 이 두 왕손을 가르치고 보살폈다는 죄목을 거의 역모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키우면서 해경궁 집안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은원군과 은신군을 돌보려 했다는 것으로 저들이 참화를 빚어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만고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기서 해경궁이 저들이 참화를 빚어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세력들이 빚어낸 참화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사료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영조 47년 2월 5일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조가 이날 궁 밖으로 행차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영조가 어디에 나가거나 행차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세손인 정조가 항상 영조 곁을 보좌하면서 그 행차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밤에는 이 행차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그 세손인 정조가 수행을 하지 못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심낙수가 정변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월 5일 임금이 궐박 창의궁으로 거둥했는데 마침 세손은 어가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조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그 임금의 어가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가 갔다고 하는 창의궁은 영조가 왕자 시절에 살았던 사저의 이름인데요. 영조가 밤에 사저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정조가 그 영조의 행차를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당시에 영조의 행차를 누가 따라갔느냐? 그 화와농주의 양자인 정우겸과 그리고 정순왕후의 오라버니인 김기주의 숙부가 되는 김한기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홍봉안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조가 없는 틈을 타서 이 홍봉안을 처벌해야 된다는 말을 영조한테 아뢰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해경궁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 세손이 영조의 거둥을 따라가지 못했고 김한기와 정우겸만이 함께 임금을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홍봉안을 처벌하시도록 개교를 부리더라. 만약에 이때 정조가 있었으면은 이 정우겸이라든지 김한기가 이런 개교를 부리지 못했을 것인데 마침 세손이 영조 곁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조한테 가서 이 속닥속닥 한 거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한중록뿐만 아니라 정조 역시 밝히고 있는데요. 정조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김한기와 정우겸이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사사로이 임금을 뵙고 현혹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영조가 창의궁에 있었는데 이 정우겸과 김한기가 가서 영조한테 그 엄청난 말을 아뢰게 돼요. 그 심낙수가 쓴 정별록을 보면은 홍봉안이 두 왕손, 그러니까 은원군과 은신군을 끌어들여서 임금의 자리에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영조한테 아뢰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홍봉안이 이 은원군과 은신군을 가르쳤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두 왕손을 차기 국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다. 이거는 역모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판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그 정별록뿐만 아니라 한중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김한기가 정우겸을 깨어 함께 영조를 모시고 들어가 우리 집이 은원군과 은신군을 임금으로 추대하여 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모함했다. 근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 해경궁 집안에서 정조가 있는데 이 사도세자의 서자에 불과한 이 은원군과 은신군을 굳이 왕으로 추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역모고변인데 당시 영조의 그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영조가 이 고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조실록을 보면은 이날 밤에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국가의 형세가 매우 위급하다. 도성 내에 대기하는 군사들을 모두 모아서 일부는 대궐 밖을 사수하고 일부는 육상궁을 호위하며 나머지는 이곳 창의궁을 지켜라. 그러니까 영조가 지금 이 정우겸과 김한기의 이 말을 거의 역모에 버금가는 고변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홍봉안이 왕손을 추대하려고 하는 변란을 꾸몄다. 그래서 지금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우선 도성부터 수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영조의 이런 과한 조치에 대해서 그 실록을 기록한 사관도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조실록의 사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임금의 위엄과 노여움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시 많은 신하들은 모두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김기주가 그 숙부 김한기를 종용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말을 몰래 임금의 귀에 들어가도록 하여 오늘의 잘못된 일을 빚어냈으니 김기주의 죄를 이루다 주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관마저도 이것은 정말로 변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김기주 측에서
이 홍봉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민 짓이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쨌거나 영조가 그 김한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서울을 이제 파수를 합니다. 그가 요즘 현대로 치면은 그 계엄령 비슷한 걸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급박했던 서울의 사정을 그 영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창의궁에 있으면서 대궐문을 닫도록 명하고 호위대장으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여 군사를 소집했다. 당시 임금이 갑자기 위수령을 내렸으므로 갑옷 입은 군사들이 분주히 도로를 내달리고 도성 전체가 술렁이며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당시에 놀랐던 건 백성들만 놀란 게 아니고 신하들도 이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영조한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 연명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임금과 신하의 사이가 막혔으니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며칠째 궁성을 호위하게 하여 군대가 모두 집결하고 도성의 문은 봉쇄되어 백성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아직까지 어떤 사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엎치락 뒤치락 할 뿐입니다. 부디 황공하셔서 민심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가 영조가 한밤중에 내린 계엄령이 그 며칠이 지나도록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는 궁에 안 들어오고 그냥 대궐만 지키고 있죠. 그 군사들이 막 동원되어서 분위기도 아주 막 험악하고 이런 상황이 며칠이 지나도록 신하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했겠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아마 사태를 이제 파악하려고 분주히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영조는 계속해서 이 계엄령 이후에 이 후속 조치들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예컨대 6월 9일에 그 은원군과 은신군의 짐을 수색하고 그들을 따르는 하인을 모두 잡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봉안의 관직을 이제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이 정말로 그 정우경과 김한기가 한 말처럼 홍봉안이 이 은원군 은신군과 연결이 되어 있다. 솔직히 정말 믿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뭔가 영조가 이 한밤중에 이 계엄령까지 내릴 정도로 당시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 후속 조치들을 내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국가의 형세가 두렵도록 위태로워 망하는 것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니 지난번 한유가 과연 성견지명이 있었다. 한유를 특별히 석방하라. 그 한유는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던 인물인데요. 그 홍봉안은 역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상소를 올렸던 그 도끼를 들고 올라왔었던 그 유생이잖아요.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한유가 과연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면서 한유를 사면을 할 정도로 그 홍봉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홍봉안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홍봉안이 나를 저버린 것이다. 홍봉안은 청주에 유배 보내고 은원군과 은신군은 제주도에 유배 보내라. 그러니까 이 정우경과 김한기의 이 한밤중의 고변으로 인해서 이 은원군과 은신군도 제주도에 유배를 가게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재상으로 군림했던 이 홍봉안까지 이제 영조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은원군과 은신군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경궁이 굉장히 그 한탄을 합니다. 그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단순히 이 은원군과 은신군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돌보려고 했다는 그 혐의를 가지고 영모 사건으로까지 이렇게 부풀릴 거라고는 정말로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해경궁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사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 영조 47년 2월 11일 기록인데요. 그 영조가 홍봉안을 청주에 유배를 보냈는데 며칠 안 돼서 홍봉안을 유배에서 바로 풀어줍니다. 근데 그 홍봉안을 풀어주면서 했던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영조가 그 홍봉안을 유배에서 풀어준 것은 홍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빈을 위해서다. 해경궁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홍봉안을 유배에서 풀어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록의 이 기록만 보면은 그 영조가 왜 해경궁을 위해서 홍봉안을 풀어줬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황윤석이 남겼던 이제난고라는 일기를 보면은 그 당시의 뒷사정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난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홍봉안이 유배된 후에 해경궁이 애태우고 황망하여 스스로 땅바닥으로 몸을 던져 낙상을 입었다. 이에 임금이 특별히 유배의 명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 해경궁의 부상 소식을 듣고 그 해경궁을 위해서 특별히 홍봉안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궁이 오죽했으면 몸을 던지기까지 했겠어요. 영조도 해경궁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아마 보기가 안쓰러웠나 봐요. 근데 해경궁이 그 투신을 했다는 이 기록은 그 이상하게도 그 해경궁이 직접 쓴 한중록에는 이 사실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해경궁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 한중록에는 쓰지를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황윤석의 기록이 그냥 그 시중에 떠돌던 이 낭설을 적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홍봉안이 다행히 풀려났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정순왕후의 오라버니인 김기주는 그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봉안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 필살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그 김기주 측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기주가 이 왕손추대의 일은 사실 맥락무실한 일이다. 허무맹랑한 일이다. 그러니 이 왕손추대 사실이 아니라 이 사면받을 수 없는 홍봉안의 진짜 죄를 논해야 한다고 하여 임금께서 바른 처분을 하게끔 그 일을 아뢰고자 하였다. 이 왕손추대 사건으로 홍봉안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 정말로 사면받을 수 없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홍봉안의 진짜 죄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 임금한테 그 일을 아뢰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왕손추대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정말로 김기주 측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그 왕손추대 사건이 아니라 지금 김기주가 아뢰려고 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뢰는데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아뢰려고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조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에피소드의 모든 마무리는 다음 3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